김정은의 입안이 굉장히 바짝바짝 마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있으면 이제 봄 아닙니까? 그때가 북한에서는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볼짝 다 봤죠. 입쓱 닦고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쩔 건데. 네, 김금혁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최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까지 한번 곁들여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2월로 벌써 4년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6.25 전쟁보다도 더 길게 싸우고 있는데 맨날 트럼프가 중재해가지고 뭔가 종전할 것 같은데 끝날 듯 끝나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2차 대전 때 그 독일과 소련 사이의 진행도 전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1941년 6월 달에 발발을 해가지고 1945년 5월에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에 발생을 해서 2026년 지금 2월이 되는 이 시점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몇 개월간 더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네. 종전을 앞두고 이제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즉 이 동부 우크라이나 영토, 이 돈바스 일대에 대한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이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 그 뾰족한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밝혔습니다. 영토를 내어줄 수도 있지만 그에 합당한 안보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미국이 그 안보 보장을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방, 나토나 미국이 안전보장 해준다 그래가지고 핵도 다 포기했다가 지금 이 지경을 맞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관심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파견됐던 북한군 그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최대 많게는 11,000명 처음에 10월 중순에 갔다가 3,000명 더 가고 해서 14,000명 정도 있었고 그 위에 이제 공병이 파견되고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그 병력이 다 있는 건 아니죠? 네,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현재 그 전투병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다 북한으로 돌아갔고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전투병력이 사실상 거의 전멸에 가까운 괴멸적인 맞아요. 6,0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6,000명의 사상자라는 건 결국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사상자라고 하는데 13,000명 정도 되는 부대에서 6,000명이 사상자라면 사실은 이걸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전멸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건 작전을 더 수행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쨌든 순환 배치되거나 아니면 들어가거나 할 텐데 그 정도 규모의 병력이 다시 북한에서 나왔다라는 정보가 없는 걸 봤을 때는 그 쿠르스크 타란이라는 어떤 전략적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공병 위주죠. 본인들이 탈환한 쿠르스크 일대에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면서 남겼던 부비트랩이라든가 EOD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제하는 작업, 혹은 지뢰밭을 해제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또 북한군이 도맡아서 지금 맨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병력을 제외하고 혹은 이제 그 군사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은 대부분의 전투 병력은 철수한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6월에 쇼이구 이제 그 푸틴의 특사였죠. 쇼이구가 가가지고 김정은한테 추가 파병을 요청해가지고 공병 1,000명 그리고 군인 건설자들 한 5,000명 이렇게 해서 6,000명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여의도 한 146배 정도 그 지뢰 제거 작업에 이제 동원돼서 사실 많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그래요. 최근에도 외신 보면은 용병들이 가가지고 이제 지뢰 제거 이런 것들 위험한 일을 맡아서 하는데 평균 생존 기간이 3일이라 그러더라고요. 투입돼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푸틴으로부터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주머니 좀 두둑하게 챙기고 있는 건가요? 여전히 그런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입안이 굉장히 바짝바짝 마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있으면 이제 그 봄 아닙니까? 이때가 북한에서는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보릿고개가 찾아오는 시기인데 그런 또 북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그런 지원들이 절실한데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찔끔찔끔 주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이걸 넘어서서 김정은이 원했던 뭐 전략 핵잠수함 기술, 건조 기술이라든가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 로켓 기술이라든가 혹은 정찰 위성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그런 굉장히 전략적인 함의가 깃들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러시아로부터 이관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처음에는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네요.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을 러시아에 초대를 해서 제일 먼저 보여줬던 게 우주 발사 기지였죠. 아, 그렇죠. 보스토치니 우주센터 그때 갔었죠. 네. 그 우주 기지를 보여준 이유가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북한이 가장 가려운 곳을 러시아가 긁어주면서 우리가 이거 해줄게, 병력을 보내줘라고 해서 병력은 보냈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리스크를 리스크대로 다 김정은이 떠안았는데 그 이에 합당한 대가는 지금 오지 않고 있다. 뭐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해준 여러 가지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5조 정도, 15조에서 16조 정도의 돈을 줬는데 금액이 넘어갔는데 러시아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제공된 것은 1조밖에 안 된다. 하지만 15대 1의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밑지는 장사를 하면서도 북한이 발을 빼지 못하는 이유, 여기서 그러면 빨리 이 관계를 끊고 이제 방향성을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카드를 써버렸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근데 푸틴은 병력이 필요하고 자기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뺏겨가지고 아쉬울 때는 막 봐줄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북한 군인들 가가지고 탈환해 주니까 지금 입 쓱 닫고 이거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너무 마음이 다른 거 아닙니까? 나쁜 행동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국제정치에 뭐 나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실은 자기 나라 이익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어떤 현실주의적인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쿠르스크가 우크라이나 군에 점령당했을 때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북한군에 의해서 어쨌든 그 쿠르스크가 이제 수복이 되고 잃었던 쿠르스크 영토만큼 우크라이나 영내로 들어가서 더 많이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볼장 다 봤죠. 그러면 이제 입쓱 닫고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쩔 건데. 아니, 그 주민들도 사실 이렇게 병력이 가고 이랬으면 특히 주민들도 그렇지만 군부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애들 가서 이거 엄청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반대급부가 들어와서 군에도 좀 기름기가 이렇게 온기가 흐르고 이럴 걸로 기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군부 엘리트들도 아니 우리 김정은 원수님 다 퍼주고 이게 뭔 꼴이야 이럴 수 있고 주민들도 사실 그 소문 이렇게 들으면 뭐 러시아산 밀가루라도 좀 왕창 들어와서 이렇게 좀 식량난이라도 해결됐으면 이럴 텐데 이게 좀 김정은에 대한 불만, 볼멘 소리 이런 걸로 번지는 징후는 좀 없습니까? 저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이미 그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북한이 제공해 준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지금 북한은 원래 그 전시를 가정해서 비축하고 있던 탄약이라든가 포탄의 절반 이상을 퍼줬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600만 발을 보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장벽을 쌓고 막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막 그렇게 방어진을 강화하는 이유가 본인들 지금 재고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저러는 거예요. 뭐 그뿐만 아니라 그 KN-23인가요? 북한에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많이 보내주고 물론 명중률은 좀 형편없었지만 그런 것도 보내주고 뭐 자주포도 보내주고 뭐 보내줄 수 있는 건 다 보내주고 있어요. 현역으로 굴릴 수 있는 건. 근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들어왔던 게 말 50마리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11억 정도 하는 김정은의 그 차, 뭐 아우로스인가요? 러시아가 만드는 그 뭐 리무진. 러시아판 롤스로이스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안 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말 들어오고 차 한 대 들어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뭐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산 설비라든가 현대화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북한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미구 29 그 굉장히 구형이잖아요. 구형이 그 초기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미구 29를 좀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 생산 설비들 이런 것들을 원할 텐데 이런 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 따져놓고 보면은 애초에 러시아가 제공해줄 이유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 그런가요? 우리가 왜 전략자산이라고 부릅니까? 나만 가지고 있고 너는 가지고 있지 못해야 전략자산인 거지.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전략자산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공동의 자산인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나라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 세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도 결국은 전 세계 5개 나라밖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런 극소수의 나라들이 이런 기술을 독점하면서 패권적 지위를 누리는 건데 이거를 북한이 인력을 동원해줬다고 해서 낼름 넘겨주면은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애초에 요구 계산, 이 계산서를 잘못 썼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시진핑 형님까지도 이렇게 내팽개치고 뭐 네. 국로 관계가 최고 중요한 거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푸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낭패일 수도 있고 시진핑한테 좀 다시 돌아가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북중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돌아가기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네.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과 김정일이 왜 중국과의 관계를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보다 더 신경 썼는지 네.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 네. 그게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특히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낮습니다. 네. 그렇게 막 사활을 걸고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서 뭐 몸빵이 돼준다든가 이럴 만한 전략적 가치가 없거든요. 모스크바는 일단 유럽에 있고 러시아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유럽으로 향해 있는 것이지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이 망하든 뭐 어떻게 되든 크게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러시아는 우리나라만 더 잘 지냈어요. 그냥 러시아에게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은 이 나라 저 나라 다 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거의 종말에 가까운 러시아 몰빵 외교를 하다 보니까 또한 그런 러시아 몰빵 외교를 하면서 시진핑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좀 쌓아왔던 뭐랄까요 그 분노와 또 이제 그 삐짐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표출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북중 관계를 끌고 갔단 말입니다. 최근에 신년 뭐 축하 레터가 각 나라 정상들로부터 왔는데 푸틴에게서 온 신년 레터는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어주면서 시진핑이 보내준 그 신년 연하장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속이랑 이름 같이 이렇게 배열을 섞어서 기타 등등이에요, 그렇죠. 기타 등 점점점에 넣으면서 여전히 나는 러시아에게 외교의 무게치를 다 실었다 이걸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도박을 할 때도 그리고 또 도박은 넘어서서 한 광주리 안에 달걀을 다 담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끝내신 겁니까? 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좀 황당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대단한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8%고 러시아가 차지하는 게 1% 미만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교역이 1% 미만이라는 건 거의 경제적인 관계가 없다는 건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 뭐 경제 관계가 없으면 사실 이 국가 관계라는 게 뭐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등한히 한 게 아닌가 땅을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좀 괘씸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요거는 조금 나간 주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북한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중국의 변방이 지켜지는 것. 중국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한국과 마주보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국의 가장 전략적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치 안에 김정은이 반드시 북한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아무나 돼도 중국말만 잘 들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시진핑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과 김일성은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고 중국이 느끼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를 잘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잘 이용하면서 망가뜨리지 않고 유지를 해왔는데 김정은은 국제관계에 대한 특히나 이 북중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발바닥 수준에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내 목숨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 안 듣는 김정은 대신 말 잘 듣는 아무나 앉히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그 집안의 가업으로 이거를 여기면서 대대손손 누려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최대 후원국이자 또 북중 혈맹 한때 얘기가 됐던 중국의 계산은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에 그럼 김정은 체제 급변 사태가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한반도를 관리하거나 개입하고 나설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김정은이 만약 갑작스럽게 유고 상태에 빠진다든가 네. 아니면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어쩌면 필연적일 것이다. 뭐 압록강을 넘어올 수도 있습니까? 저는 결국은 북부 전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네. 한반도 북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 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북부 전구를 기동화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중국이 남부 전구, 뭐 서부 전구, 동부 전구, 북부 전구가 있는데 북부 전구가 가장 기동성이 빠른 그런 그 기계화 부대로 있습니다. 그 말은 만주벌판을 이제 탱크들이 달려 내려와 가지고 압록강을 거쳐서 북한 청천강 이북을 점령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그들이 평양까지 내려올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결국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 대량의 탈북민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는 것, 그리고 조선족과 그리고 조선족 거기 동북삼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과 북한 주민들이 서로 호응해가지고 소요 사태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면서 이른바 뭐 치안 유지라든가 뭐 평화 유지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미 정보당국, 한미 군당국은 사실 북한의 유사시 급변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한미 연합전력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자유화 행정본부라는 그런 통치기구를 만들어서 뭐 통일부 장관이 이제 그 행정본부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총독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는 비공개 그 급변 대비 사태 대응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 뜻대로만 한미 양측의 뜻대로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결국은 많은 국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쪽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반도에 대한 그 관할권, 관리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정말 수싸움이고 명분 싸움인데요. 우리가 그 명분을 잃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그 영토 조항, 그리고 통일 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토를 포기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두 국가론에 대해서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두 국가론의 실체를 공식화한다면은 북한에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그건 침략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군사적 침략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반발 내지는 또 다른 국지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우리가 헌법을 유지하고 북한 주민을 통일의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의 의도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식의 작업들이 좀 선행이 된다면은 나중에 북한의 유사시가 발생을 하더라도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과 우리가 협업하면서 북한의 어떤 영토라든가 북한의 행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복하는 것에 훨씬 더 이점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후계 문제라든가 북중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최근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우크라이나 전에서 포로가 돼서 지금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미 포로로 잡힌 지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도 이 뜻을 못 이루고 있고 북한으로 또 강제 송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영상으로도 공개됐는데 이들 두 명의 포로들 지금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가 확인이 되면 모두를 데려온다라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정했고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가지 난관이 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우리만 뜻을 세워서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지금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우크라이나 협조를 원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지원이 동반되는 그런 협상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군 포로들과 맞교환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내어준다면 우크라이나가 얻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인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싸울 수 있는 무기 같은 것들을 한국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두 분의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라든가 또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가 좀 소개할 만한 것들은 미국을 움직여서 지금 이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말은 안 들어도 미국의 그럼요. 네.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도 보내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 내지는 여론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두 사람을 확보해 주는데 전념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이들 두 명의 포로를 어떻게든지 북한으로 데려가려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푸틴한테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사람 꼭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상황, 그런 좀 악몽이 현실화되는 이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 정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들 두 명의 청년들이 꼭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김금혁 평론가님 모시고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 또 북한의 이와 관련한 대응, 움직임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경주 에이펙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추진을 위한 어떤 그 핵물질 이런 부분에 대한 족쇄를 좀 풀어줬습니다.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저는 북한의 어떤 그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열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이른바 이 북한의 삼축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네. 그리고 핵잠수함이 네. 거기 들어가거든요. 또한 이제 그 소형화된 핵무기를 통해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어떤 장악력을 가져가는 거 네.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전략 핵잠수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사실은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날아오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뉴욕 앞바다같이 자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쏴버리게 되면은 탐지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미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핵잠수함 확보를 오래전부터 원하고 있었고, 김군옥함인가요? 네,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김군옥 영웅함 그러죠. 같은 경우에는 핵잠수함은 아니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에 핵이 있어서 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네.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도 추진 방식은 디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확보하지 못한 핵잠수함을 한국이 먼저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네.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 될 겁니다. 네. 북한이 해상 전력이 됐든 공군 전력이 됐든 육상 전력이 됐든 한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재래식 전력에서는 절대 안 되죠. 네. 이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아예 게임이 안 되는데 그나마 해상 전력에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비대칭 카드가 잠수함 전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약 21척 정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북한은 70척이 넘는 잠수함. 그게 뭐 로미오급이라고 해가지고 막 80년대에 만들어진 거고 네. 바닷속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정도로 엄청나게 소음이 크지만 그래도 이게 모두 항구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되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랑하는 잠수함 전력을 우리가 봉쇄하기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이 자망에 들어간 다음에 그걸 추적하는 것보다 자망에 들어서기 전, 즉 항구에 모여 있을 때 우리가 핵잠수함을 북한 항구 앞에다 갖다 놓게 되면은 북한 잠수함이 못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핵잠수함은 결국 핵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고 식수라든가 먹을 것만 보장이 되면은 6개월, 1년 동안은 사실은 바닷속에 거뜬히 작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험이 되겠죠. 네. 그래서인지 김정은이 자신들이 만들고 있다는 네. 핵 잠수함. 북한의 핵 잠수함 개념은 뭐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추진 동력으로만 핵을 쓰는데 거기는 이제 핵 미사일 SLBM을 아예 장착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하겠다는 이런 건데 그 어마어마한 선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주혜하고 같이 또 가가지고 살펴보기도 했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뭐 제대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거 한 5년 된 것 같아요, 건조 시장. 아, 네. 왜냐면 5년 전에도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핵잠수함 한쪽 건조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유지하는 것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네네. 그 북한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력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지금 핵잠수함 한 척 건조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거의 모든 공업력이 투하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이 핵잠수함이라는 기술은 정말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만 보유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고, 네. 또한 그 핵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그 핵 연료 추진 체제, 네, 원자로. 원자로, 이건 사실은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핵무기 만드는 게 가장 쉽고 네. 그러니까 평화적 목적의 원자로 만드는 게 그 다음이고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원자로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압력을 견뎌야 되죠. 네. 그 거대한 원자로가 잠수함 안에 우겨넣어야 되기 때문에 소형화 작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또한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다양한 뭐 충돌이라든가 다양한 생태 환경에서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정말 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필요가 되는데 네. 북한이 과연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되느냐.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몇 년 전에 보니까 김정은이 네. 잠수함 사고, 그동안 북한이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잠수함 사고로 그 한 30명 정도 승조원이 숨져서 이렇게 묻혀 있는 무덤에 뭐 참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잠수함 사고가 그렇게 좀 북한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알려지고 이렇습니까? 알려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잠수함은 이제 사실 고불이잖아요. 그런 잠수함을 타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명보험을 정말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는 비일비재하다. 네. 또한 이게 사실은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한의 어떤 그 노후화된 항공기, 북한이 그 공군에서 훈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항공유가 부족한 것도 물론 첫 번째 이유겠습니다만 노후화된 기종 때문에 네. 이 파일럿들 한 명 키우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파일럿들의 생명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21 같은 경우에는 개발 연도가 무려 1961년, 62년 이쯤입니다. 지금 거의 몇 년이에요? 60년 전에 개발된 비행기를 여전히 타고 다닌다라는 것은 네. 이건 사실은 거의 뭐 노인 학대 수준이거든요. 비행기에 대한. 그래서 아마 그런 군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한국의 뭐 이 조선 능력, 특히 잠수함 건조 능력도 뭐 세계 탑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북한 입장에서는 좀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거의 톱 1, 2를 다투는 조선 실력을 가진 한국조차도 핵잠수함 건조하는 건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공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조선업계에서는 이 기술로서는 한가닥 한다라고 하는 호주도 핵잠수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프랑스라든가 이런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업력이라든가 호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네네네. 그런데도 핵잠수함 하나 건조하는데 10년이 걸려요. 근데 북한이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핵잠수함을 만든다? 저는 그건 그냥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다는 것과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솔방울로 수류탄을요? 네. 이제 김일성이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그래요? 솔방울을 던지고 수류탄처럼 터져. 그 뭐 가랑잎 타고 강을 건너고 뭐 그런. 나무잎 타고 뭐 강을 걷는다. 그런 정도의 설화로 느껴집니다. 이제 아까 그 말씀을 얼핏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이제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은 정말 뭐 미국 본토 앞까지 가가지고 기습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말 김정은이 그런 공격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만약 핵잠수함 개발에 성공한다면 개발한 즉시 미국이 그걸 제거하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는 미국이 본인들 코앞에 비수가 꽂히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이런 핵 잠수함을 개발했고, 아니 뭐 너무나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뭐 핵 잠수함을 개발해가지고 뭐 관광용으로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핵 잠수함 하나를 개발하는 걸 용인해주고 풀어주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개발 즉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미국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고 핵잠수함을 추적해가지고 아마 미국이 그걸 격침시키거나 아니면 그 핵잠수함 만든 공장을 폭격하거나 이런 극단의 방법을 분명히 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북한 김정은이 이 핵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핵잠수함을 건조를 하는 과정, 그게 한국이 잠수함을 지금 속도감 있게 이렇게 건조해 나가는 과정, 어느 쪽이 먼저 좀 물건을 선보일 수가 있을까요? 완성된 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이제 성능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물론 북한은 늘 한국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이상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완성된 제품도 어떤 식으로든 그 고철덩어리처럼 내보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핵잠수함은 바다 안에 들어가서 작전 능력을 발휘해야 상대 국가가 위협을 느끼는 것이지. 네. 나 대충 이런 거 만들었어라고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건 저는 그건 그렇게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은 열병식에서 다양한 형태의 뭐 장갑 장비들, 예를 들어 뭐 탱크라든가 신형 탱크들이 막 보이고 있잖아요. 네. 한 번도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위협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잠수함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 김정은은 좀 열등감, 열패감을 계속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푸틴의 어떤 지원에 힘입어가지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우리보다 먼저 쏘아 올렸는데, 정찰위성이라는 게 적어도 몇 개 이렇게 띄워 올려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거 하나 띄우고 나서 추가로 3개 쏘겠다 그랬는데 한 2, 3년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도 못 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중대형 위성 발사 사업을 5기를 다 최근에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완료를 했거든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조급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정찰 위성으로 쓰일 수 있는 5호기까지 쏘아 올렸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초소형 위성들이라든가 더 큰 위성들도 개발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추진체, 뭐 누리호라든가 이런 우리 추진체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브라질에서 각 나라의 추진체를 활용을 해서 올리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네. 고해상도의 정말 정찰 능력이 입증된 정찰 위성을 보유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 훨씬 빠르고 훨씬 진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또다시 그 80년대의 북한의 망령에 좀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은 한국과의 이미 벌어진 격차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따라잡겠다고 참새가 황새걸음하다가 다리가 찢어졌잖아요. 네. 지금 김정은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핵잠수함 하나 건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핵 연료 만드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핵잠수함이면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는 많은 병사들이 들어갈 테고, 그 안에 장비들은 첨단으로 유지를 해둘 테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질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해외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보급을 어디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이 잠수함 띄우고 한 6개월 있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걸 싣고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그래서 사실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해외 작전기지까지 염두에 두고 운용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북한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은 뭔가 삐까뻔쩍한 걸 만들어서 우리도 한국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네. 이런 거 지금 보여주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러다가 북한 경제 다 망한다. 요즘 신도시 짓고 있는 거 보면 네. 티가 찹니다. 1년, 2년 사이에 막 건물이 올라와요. 건설하면 한국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었다가는 이거 완공 평가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막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고 안 나면 다행이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가 데이터청 통계청에서 발표한 북한과 남북한 그 경제력 차이를 보면 국가 총생산 GDP가 한국이 59배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체제 경쟁이 무의미할 정도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북한 경제가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핵과 미사일 개발로 15년을 허비해온 북한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금혁 평론가님 오늘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독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곧 미국으로 갑니다. 네, 그동안 신사임당 출연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나 배웠고, 또 저의 어떤 부족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공부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족한 공부를 채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미국에 있는 동안은 찾아뵙는 것이 어렵겠지만, 또 이제 많은 공부를 마치고 또 수련을 한 이후에 돌아와서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그리고 따끈따끈한 그런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이 곧 미국에 지부를 좀 하나 만들어서 김금혁 평론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요동치던 국제 정세가 정말 점입 가경입니다. 이란의 핵 문제, 또 소요 사태, 뭐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상황도 최근 들어서 심상치 않고요. 4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물밑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동당 9차 대회 이후 북한 김정은의 행보가 어떻게 가게 될지도 정말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사임당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깊이 있는 정보,
또 좋은 분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